안녕하세요. 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 직업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벌써 6년 차가 되어 갑니다. 그전에는 젊은 나이에 아내와 함께 식당 일을 같이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아 결국 지금의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온 만큼 후회는 없습니다. 아내와는 벌써 10년의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20대에 만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아내와 살면서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장모님과 저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그동안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장모님께서 저를 싫어하시게 된 이유는 아마 식당을 폐업하게 되면서 저에 대한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았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마 아내와 함께 식당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저 때문에 아내와 장모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었죠. 식당이 잘 운영됐었더라면 장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현실은 그게 아니니 저 또한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위사랑은 장모라지만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았고 온갖 서러움을 받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어 버렸네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분명 빛을 보게 될 날이 다시 한번 오게 될 텐데 장모님은 그런 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제 인생은 실패작이라며 조금도 믿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서운함을 나타내게 되었어요. 벌써 30대 중반이 꺾였는데 무슨 반전을 바라는 거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뛰는 주제에 입만 살아서는 할 줄 아는 게 벽돌 나르는 것 말고는 없는 거야? 엄마, 또 시작이에요? 왜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에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이래서 제가 모임 있어도 오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한 번만 더 이 사람 속 긁어놓으면 저는 그때 정말 엄마 얼굴 2번 다시 안 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너는 왜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한다. 사위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야. 다른 집안 사람들은 어디서 좋은 사위를 구했는지 죄다 법조인의 의사 집안이거나 아니면 몇십억대 매출을 올릴 정도로 큰 사업을 하는 사위들 뿐인데 거기에다 대고 내 사위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이나 뛰는 일당직 벽돌쟁이야 라고 어떻게 얘기하니? 남들은 사위가 때만 되면 알아서 여행 스케줄 잡아서 좋은 곳 보내주거나 주말만 되면 비싼 식당 예약해서 몸보신 시켜준다는데 정작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곤 식당 하다가 망해서는 아직까지 빚을 갚고 있으니 내 속이 안 터지겠어? 내가 그때는 못 모르고 너를 저놈한테 시집 보냈다만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서 저 또한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빚도 거의 다 갚은 상태라 조금의 여유는 생겼어요. 앞으로 일 좀 잘 풀리면 저도 장모님이 원하시는 거 해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어느 천년에? 나 세상 떠나고 해줄 작정이야? 저런 것도 사이라고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그만 먹고 나가서 자네가 잘하는 하자 보수나 하게. 마당에 고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 딸 데리고 가서 주구장창 고생만 시켰으면 나한테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려면 성공을 하라고. 장모님은 저에게 온갖 막말로 상처를 주셨고 결국 아내는 더 이상 못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막 처갓댁에 도착한 처형과 마주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아내에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자 장모님이 저한테 했던 행동에 대해 울분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처형도 제 편을 들어주며 좋게 풀어나가려고 애써주면서 할 말이 있다고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다시 모았습니다. 그렇게 처형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그 말을 들은 장모님은 화들짝 놀라며 몇 번이나 재차 물어보셨어요. 처형은 준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인사시키고 싶다며 결혼에 대해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처형의 홍기가 이미 늦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시기에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런지 갑자기 눈물을 왈칵 쏟아내셨어요. 어떤 사람이냐고 쉬지 않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침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었고 사업을 하는데 억대 연봉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억대 연봉이라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초대 자리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처형의 말로는 예비 형님이라는 분이 워낙 일이 바빠서 시간 내는 게 쉽지 않다며 여유 있는 시간이 될 때 일정을 알려주겠다고 장모님의 마음을 안달나게 만들었어요. 하루빨리 예비 형님을 보고 싶어하는 장모님의 기대에 부푼 얼굴을 보고 있는데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치자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들었지? 억대 연봉이란다.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데 누구는 억대고 누구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빚에 허덕이고 있으니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내 딸만 불쌍한 거지. 이래서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야. 지영아, 이러지 말고 이참에 둘이 갈라서라. 네 언니가 분명 좋은 남자 하나 물어줄 거다. 억대 연봉 사업가인데 주변에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분명 결혼 안 한 총각이 있을 거야. 내 말 듣고 너희 둘은 여기서 끝내라니까. 너희 둘이 1년 내내 힘들게 일해봤자 얼마 버니? 내가 알기론 연봉 6천도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너희 언니가 데리고 오는 사람은 혼자서 1년에 억을 벌어온다잖니.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알아? 이래서 뭐든지 신중해야 되는 거야. 엄마 말 듣고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 해결된다. 이참에 둘이 이혼해라. 엄마, 진짜 계속 그럴 거야?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더 이상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언니 미안한데 나는 모임 때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려고. 결혼식 때나 참석하던지 할 테니까 결혼식 일정 잡히면 얘기해줘. 지금도 이러는데 그때 되면 이 사람 대놓고 무시할 거 아냐. 오늘은 내가 엄마 딸인 게 후회스러울 정도야. 아이고, 너희들 안 온다고 했어. 내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냐? 억대 연봉 사이면 끝난 건데 더 이상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이번에 집에 가면 너희 둘의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너는 엄마 말을 들어야 떡이라도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언제까지 지질이 궁상처럼 살 건데? 제발 엄마 속 좀 편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 아내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며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곤 현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도 말이 아니었네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연봉을 억대나 벌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장모님과의 관계에 회복은 힘들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자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다며 실망을 많이 했는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힘겹게 일어나 제 손을 잡아주면서 저를 위로해 주려고 안아주었지만 모든 건 제 잘못이라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상처받았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던 도중 집 앞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더니 아내와 손을 잡고 있던 제 아들을 장모님이 억지로 데려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해 급하게 차에서 내려 2 사람에게 다가가 중간에 끼어 울고 있는 아들을 제 품에 안은 뒤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여쭤보자 갑자기 제 얼굴에 손을 올리려 하셨어요. 장모님의 손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순간 아내가 가로막지 않았다면 분명 저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장모님께 뺨을 허용했을 테고 아이한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될 뻔한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질 뻔했었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자리에서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받는 상처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내와 아이가 받게 될 상처는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장모님 집안의 사이가 된 이후 처음으로 얼굴을 붉히며 장모님께 대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내가 지금 여기 왜 온 줄 아나? 내 딸 인생 살리고 싶어서 왔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자식 잘못되는 길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자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발버둥 친다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언제 가난해서 벗어날 건데? 평생 벽돌만 쌓으면서 모래나 퍼나르며 살 거야? 제대로 된 기술 하나 없는 주제에 내 딸을 먹여 살리겠다고? 내가 너 같은 놈한테 왜 시집을 보냈는 줄 알아? 처음에는 젊으니까 패기가 있어서 같은 또래들보다 철 좀 든 것 같아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그런데 쉬지 않고 허우적만 거리고 있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실패작에 불과했어. 불량품은 반품하는 게 맞는 거야. 내 딸이 뭐라는 줄 알아? 너랑 똑 닮은 자식 때문에 이혼은 절대 못하겠단다. 그래서 내가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데 어쩌겠어? 힘으로라도 해결 봐야지. 그때 마침 자네가 나타난 거야. 어쩔 거야? 이혼할 거야 말 거야? 나는 내 딸을 다시 데려갈 테니 너는 네 자식 데려가라.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엮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 번뿐인 내 딸 인생 절대 망치고 싶지 않다고. 애지중지하며 힘들게 키워냈는데 너한테 시집간 이후로 고생만 하고 있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딸은 데려가지 못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각자 인생 살아가도록 해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데요? 저희는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은 분명 찾아올 거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도 힘든 거예요? 저도 다 계획이 있는데 장모님이 이러실 때마다 저도 사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이고 지영이는 제 아내입니다. 엄마, 이제 우리 정말 그만하자. 나 더 이상 엄마 딸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엄마 딸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가족이 있고 시부모님한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귀한 아들이라고. 그런데 엄마한테 이런 취급받은 거 보면 마음이 어떻겠어? 엄마가 하는 행동 똑같이 내가 시부모님께 받는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을 것 같아? 나는 남자가 능력만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 입에 풀칠만 해도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엄마 딸로 태어난 게 너무 후회스럽고 앞으론 나에겐 엄마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그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인 것 같아. 우리 이사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니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아내는 울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을 토해냈지만 장모님은 듣지 않았어요. 무조건 저와 아내의 사이를 끊어내기 위해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아내는 장모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좋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는지 막말을 퍼붓고 있는 장모님께 등을 보였어요. 저에게 더는 들을 필요 없다며 아이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장모님은 절대로 해선 안 될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려는 사이 장모님은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 아내와 이혼하라며 결국 제 머리채를 잡아챈 뒤 사정없이 흔들으셨어요. 결국 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죠. 지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사돈성에 안 찬다고 해서 어떻게 머리채를 잡을 수 있냐고요? 제가 며느리 머리채 잡고 쥐 잡듯이 막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면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 몰라요? 며느리가 사돈을 더 이상 엄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건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다는 건데 본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걸 끝까지 사돈이 잘났다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요? 방금한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예비 사이가 조만간 인사하러 온다고 하던데 그 전에 우리 법정에서 보면 될까요? 내 아들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들과 사돈의 그 손버릇에 대한 처벌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 더 손해볼 것 같나요?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으면 내 아들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사돈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가할 겁니다. 이런 집안이라는 걸 예비 사이가 알게 된다면 억대 연봉은 물 건너 갈 것 같은데요? 장모님은 그날 처음으로 난감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몇 번이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작 당사자의 말은 조금도 듣지 못했다면서 저한테 확실하게 사과하라고 더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으신 장모님의 행동이 결국 저희 부모님의 화를 더 키우게 되었고 저에게 무력을 가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장모님은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셨고
저에게 마지못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억대 연봉의 사이를 잃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저에게 억지로 용서를 구하신 뒤 더 이상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 장모님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자 제 아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위로를 해 주셨네요. 부모님께서 다녀가신 이후 장모님은 저희 부부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으셨고 찾아오신 적도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났을 때 처형이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돌아오는 주말에 예비 형님의 인사 자리가 있을 예정인데 올 수 있겠냐는 질문에 아내는 힘들 것 같다고 처형의 부탁을 거절하게 되었죠. 처형도 어느 정도 집안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희는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장모님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고 자리에 참석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큰일을 벌릴 생각도 없으니 자리만 채워달라는 말을 하셨죠. 아내는 제 핸드폰을 뺏은 뒤 가지 않겠다고 설명했지만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많이 다르셨습니다. 침착하게 저희 기분을 헤아린다는 듯 대화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 장모님의 모습에 처음에는 흥분했던 아내도 조금씩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죠. 정말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처되는 어떠한 말들도 입 밖으로 뱉지 않을 거라며 인원수만 채워주길 바라셨어요. 저희는 장모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예비 형님의 초대 자리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 때문이기보단 처형 보고 가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예비 형님의 초대 자리에 참석해야 되는 약속 당일 아내는 아이와 함께 먼저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저는 그날 생각보다 일이 좀 늦게 끝나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렇게 현장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저와 함께 일을 하던 직원이 제 차로 달려와 다급한 표정으로 문제가 생겼다며 서둘러 현장으로 다시 가주길 바랐어요. 알고 보니 저와 같이 일하시던 팀장님께서 제가 오늘 약속이 있다는 말에 먼저 보내주셨는데 혼자서 일을 하시다가 벽돌이 무너져 내려 그 밑에 깔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현장에 가니 상당히 크게 다치신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구조대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했지만 워낙 정신없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핸드폰도 차에 놓고 와서 연락하는 걸 아예 까먹고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차에 도착했을 때 아내에게는 수십 통의 전화가 왔었고 서둘러 다시 전화를 걸자 장모님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졌다며 초대 자리가 꽤 진행이 된 상태라 서둘러 와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설명한 뒤에 곧장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들러서 씻고 옷을 갈아입기에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업복을 입은 채 처가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도착한 저는 현관문을 열며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도중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장모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제 모습을 보시자마자 경악을 하며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자네 꼴이 그게 뭔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뻔히 알면서 먼지로 뒤덮인 작업복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왜 옷에는 피가 묻어 있어? 머리는 땀에 쩔어서 안전모에 눌려있는 모습에 얼굴에는 먼지가 가득 묻어 있고 거기에다가 쉰내까지 나는데 지금 그 꼴을 하고 자리에 참석하겠다는 거야? 당장 나가.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자네가 이러니까 내가 좋은 말이 안 나가는 거라고. 대충 들으셨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작은 방에 제 옷이 몇 개 있으니 서둘러 씻고 환복한 다음 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지금 술을 좀 드신 것 같으신데 일단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침착하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서둘러 준비할 테니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 자네는 언제까지 나한테 죄송하다고 할 거야? 작은 방에 있는 옷들도 전부 다 작업복 아니야? 쓸데없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당장 나가. 장모님은 순식간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해봤자 저에게 더럽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방에 있던 식구들이 전부 다 현관 쪽으로 걸어왔는데 제가 일부러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다며 갑자기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순간적으로 집안의 공기는 정적이 흘러 버렸네요. 한쪽 뺨으론 성이 안 차셨는지 반대쪽 뺨까지 올려 붙이셨고 아내는 비명을 지르면서 장모님을 밀친 뒤 먼지투성인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괜찮냐고 넋이 나간 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에게 당장 나가라며 난리를 치셨고 처형이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장모님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술을 한 차례 드신 상태셔서 그런지 이성의 끈을 놓아 버리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다들 그만하라고 주방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친 예비 형님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왔고 모두가 예비 형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터벅터벅 걸어 나오시더니 장모님 앞에 떡하니 멈춰 섰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예비 형님의 분위기를 살피던 장모님이 왜 그러냐고 어색한 말투로 한마디 하는 순간 갑자기 예비 형님이 장모님의 뺨을 올려 쳤고 너무 놀란 가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고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막노동하면 그런 취급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보잘것없는 놈이었으면 똑같이 행동했었겠네? 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니까 대우받는 건 당연한 거고 막노동하면 쓰레기보다 못한 취급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나는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분을 장모님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 저런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억대 연봉인 나를 사이로 얻고 싶으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막노동하셔서 힘들게 벌어모으신 돈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예비 형님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이미 눈에는 초점을 잃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장모님이 저한테 보였던 행동이 예비 형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는지 제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온갖 물건을 전부 다 집어 던졌고 처형이 정신 차리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예비 형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인어른과 제가 가까스로 방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난리를 치는 예비 형님이 진정될 때까지 문고리를 잡고 한참 동안 버티고 있자 그제서야 모든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과 예비 형님이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려서 넋이 나간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고, 방문을 열었을 땐 예비 형님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네요. 아내는 정신이 나간 장모님을 방 안으로 모신 뒤 저희는 집안 정리를 끝낸 다음 예비 형님이 깨어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밝아오자 그제서야 눈을 뜬 예비 형님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본인이 왜 처가댁에서 자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자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과거에 예비 형님이 자기 아버지가 처가 식구들한테 저와 비슷한 대우를 받는 걸 몇 번이나 목격했었는데 그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것 같다며 저희가 알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일을 저질러 버린 상황이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았는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께선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예비 형님이었던 그 사람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예비 형님을 만나주려 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는 것보다는 손해배상 쪽으로 피해받은 부분들을 해결하셨어요. 알고 보니 예비 형님은 술만 먹으면 손버릇이 안 좋기로 회사 내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했었어요. 저 형이 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몰랐었지만 장인어른과 술잔을 주고받다가 주량을 넘어서면서 본인의 이성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였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모든 걸 알아서 처리해 주었고 그렇게 억대 연봉이었던 예비 형님과의 인연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처형은 2번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까지 처가댁에 발도 붙이지 않고 있지만 반대로 장모님이 사위는 저 하나뿐이라면서 저희와 다시 인연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이유는 제가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들로 사업을 차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운영이 잘 되고 있어서 억대 연봉은 아니지만 비슷하게는 맞춰 나가고 있는 중이네요. 저는 직원들과 함께 아파트 줄눈 시공과 방충망 설치, 그리고 에어컨 청소 설치까지 하다 보니 지금 현재 하루가 모자랄 정도지만 그래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뒤따르는 것 같아 매일 웃으면서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장모님은 제가 꽤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 성공할 줄 알았다며 인정을 해주시고 있지만 아내와 저는 그런 장모님의 가식적인 모습에 더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은 전에 살던 집보다 조금은 넓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장모님과의 인연을 아예 끊어낸 상태입니다. 막노동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시던 장모님과 더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힘들게 다시 일어난 만큼 저희 가족이 언제나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여러 환경에서 지금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 항상 몸조심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원하시는 걸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장남으로서 7혈육을 위해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왔던 50대 남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었네요.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께서 포장마차 일을 하시면서 잠 한숨 못 자가며 저희 가족을 먹여 살려 오셨습니다. 그때의 고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장남이었던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님 옆에서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입이 닳도록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가족이 우선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얼굴만 보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부모님의 사고는 저희 가족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었네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모님께서 남겨두고 떠나신 포장마차 하나뿐이었어요. 부모님께서 포장마차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며 배워왔었기 때문에 손에 익었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감 무게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훔치며 제 밑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절이 없던 동생들은 저를 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었고 어미새가 되었던 저는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고통 속에 갇혀 정신없이 앞만 보며 뒷바라지 해왔었는데 그동안 제 몸을 너무 혹사시켰는지 언제부터인가 몸에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간경화가 진행이 되었다며 기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고 말았네요.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말에 그래도 동생들이 걱정이 됐는지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간이 좋지 않다 보니 달라진 제 모습에 동생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눈물까지 보이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니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 미안해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네요. 그동안 오빠가 우리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이 바뀌는 바람에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했지? 몸부터 챙겨야 된다고. 오빠도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 결혼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주다가 정작 오빠의 삶은 하나도 없었네. 빨리 건강 되찾고 이제 삶의 여유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네. 그래서 지금 기증자를 찾아야만 되나 봐. 기다리고 있긴 한데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겠네. 그럼 지금 오빠 간이 전부 망가졌다는 거야? 기증자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수술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쪽으로 전혀 알지 못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가? 수술비보단 간을 이식해줄 기증자가 나타나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급한 문제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너희들도 돈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럼 기증자만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수술비 정도야. 그동안 우리가 오빠한테 받은 게 있는데 당연히 모아서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런데 기증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좀 전에 담당 의사를 잠깐 만나고 왔거든? 그런데 기증자가 하루빨리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있나 봐.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가족들 중에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간의 일부를 떼어내서
기증해 줄 수 있다고 그러네. 우리 중 한 명이 기증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바로 수술 날짜 잡아서 진행할 수 있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 누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입을 열지 못했고 병실에는 침묵만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어디에다가 둘지 몰라 침대에서 돌아 누웠고 등을 돌린 상태에서 난감해하는 동생들에게 바쁜 것 같으니 일찍 들어가 보라며 쉬고 싶다고 제가 먼저 침묵을 깨게 되었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서로 일이 바쁘다며 순식간에 모두가 병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밖에서 동생들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제 귓속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 소리에 한숨을 쉬고 말았네요. 막내 너는 항상 그 입이 문제야. 네가 말한 기증에 관련된 얘기에 누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너는 기증해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니면 누군가 기증해주겠지 생각한 거야? 머리는 창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니? 제발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먼저 분위기 파악부터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말이면 따로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던가. 굳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족 중에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술 금방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내서 누나들을 난감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그럼 네가 큰오빠한테 기증을 해주던가. 누나, 나 이번에 결혼했잖아. 신혼이라고. 괜히 기증했다가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라고? 누나는 내가 기증을 해주면 좋겠어? 누나 동생이 아팠으면 좋겠냐고. 이제 시작하게 된 우리 가정에게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오빠한테 제일 많이 뜯어간 사람이 막내 너 아니야? 모아둔 재산도 얼마 없는 놈이 굳이 결혼하겠다고 몸 안 좋은 오빠 더 고생시키고 힘들게 장만한 집까지 전부 처분하게 해서는 지금 원룸에서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서서 기증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욕심은 많아서 전부 다 가지려 했던 네가 이제는 오빠한테 좀 베풀어봐. 언니들도 만만치 않으면서 왜 막내한테만 그러는 거야? 좋은 집에 시집 가야 된다고 오빠한테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먹어놓군 이런 상황 오니까 동생들 탓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오빠한테 기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냐고. 병실 밖에 있던 동생들은 그동안 살면서 누구는 적게 받고 또 누구는 많이 받았는지 그런 걸 비교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을 이식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들이 참 한심해 보였어요. 저는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지켜주고 싶지 기증을 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어쩌다 연락이 돼서 왜들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그저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네요. 그때 처음으로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는지 너무 후회스럽기만 했었습니다. 동생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제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게 다가왔어요. 저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 한 분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 많은 가족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냐며 그동안 덕을 쌓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혀를 차셨어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동생들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었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 현실 또한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넣었어요. 요즘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한 사람에게 제가 가진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단체 문자를 전송하는 순간 그동안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답장 한번 하지 않았던 동생들이 문자 오고 답장이 늦어지자 전화까지 오면서 난리가 나게 되었네요. 돈 얘기가 나오자 본색을 드러낸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잠시 뒤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7명의 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제 건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오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항상 눈에 밟혔는데 오늘 글쎄 꿈에서 오빠가 나왔더라고. 이렇게 살다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왔던 오빠가 우리 품에서 떠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다니까. 내가 오빠 전담 간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가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속 보이는 거 알아? 솔직히 모두 다 코빼기도 안 베치다가 큰형이 옆에서 간호해주면 재산 주겠다는 말에 급하게 달려온 거잖아. 생전 전화 한 통하지 않던 큰 누나가 제일 무관심했었으면서 꿈에서 큰형이 나왔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나는 그냥 털어놓고 얘기할게. 막내인 내가 그래도 남자니까 형을 도와주는 데는 제일 편할 거라고. 야, 막내 너는 빠져. 어디서 지금 끼어들려 하는 거야? 나는 간호사 일도 했었어. 일은 내가 제일 적합하다고. 제발 그만들 좀 해. 오빠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 큰 오빠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고. 여기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야. 집안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좀 해결하자.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동안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다들 핑계만 대고 한 번도 입원했던 첫날 빼고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잖아? 오죽했으면 병실을 같이 쓰는 저 어르신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동안 덕을 쌓지 못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란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부모님이 일찍 여의고 중학교 때부터 뼈 빠지게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내가 덕을 쌓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 살고 있었던 거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저 나를 돈을 만들어주는 기계로 보고 있었던 거니? 내 입으로 기증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동생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뼈와 살을 가져가 놓고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안 좋아지자 걸레짝처럼 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놈들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털 털어가려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과거의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고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동생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전부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넷째 여동생이 한마디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집어 던지고 말았네요. 그럼 오빠가 가진 재산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옆에서 간호해줄 사람 한 명은 필요한 거잖아. 지금 우리한테 단체 문자 보내놓고 이대로 그냥 돌아가라고? 겨우 시간 내서 찾아왔는데 우릴 가지고 노른 거야? 어차피 오빠 기증받지 못하면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럼 그 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되잖아. 오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거라도 아쉬워서 받으려고 온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공평하게 나눠주던가. 아니면 간호해줄 한 사람을 지정해서 몰빵해줘야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지금 서둘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오빠가 서운해하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증을 해줄 수 있겠어. 오빠는 혼자 살고 있잖아. 지켜야 될 가족이 더 이상 없는데 굳이 간을 우리한테 기증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간을 기증해달라고 부탁했니? 그리고 돈을 줘야만 내 얼굴을 보러 오는 거야?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지? 세상 떠난 부모님 대신해서 아빠 엄마 역할 해온 나를 단 한 번이라도 고맙게 느낀 적이라도 있어? 두 번 다시 너희들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고 각자의 인생 열심히 살도록 해라. 넷째 여동생은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분노했고 저 또한 이성을 잃어 병실은 난장판이 되면서 간호사분들이 동생들을 내쫓았고 그제서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는데 동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을 테고 정상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을 텐데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시간들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동생들에겐 연락 한 통 없었고 홀로 외로운 병원 생활을 보내야만 했어요.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환자들 중에 제 사정을 전부 알게 되신 어르신의 가족분들께서 되려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동생들이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냐고 저 대신 욕을 해주셨고 말동무도 해주시며 제가 받았던 상처를 씻어내려 주셨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같은 공간에서 지내시던 환자분들은 전부 다 몸을 회복하셨는지 퇴원 절차를 밟으셨고 또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더 이상 정도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떠나시게 될 분들인데 제 마음만 공허해지는 슬픔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병원 생활을 지속해 오던 어느 날 간을 기증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서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을 동생들에게 알리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 만큼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단 한 명도 병원으로 오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인 만큼 연락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화에도 다들 받지 않았고 의사에게 보호자 없이 수술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가족이 아닌 다른 지인들은 없냐고 물어보는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친구 하나 만들지 못한 채 일만 해와서 전화번호에는 저를 보호자로 나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데 보호자 하나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충격이었고 발만 구르며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저를 찾아왔어요.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맨 처음 입원했을 때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던 어르신이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며 한쪽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당황한 어르신께 제 사정을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르신께서 보호자를 자처해 주셨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받은 이후부터 몸의 회복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고 제 사정을 알고 계셨던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이 저를 6개월간 살펴주셔서 퇴원 수속까지 밟을 수 있었어요. 동생들은 하나같이 연락 한 통 없었고 수술을 했다는 말에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가족도 아닌 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가족분들과 인연을 맺어 서로 안부도 물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더 이상 동생들에게는 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저도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모두가 원하는 거라 미련 없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복덕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덕방에 들어가 토지 대장을 살펴보는 순간 첫째 여동생이 하필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었는지 복덕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와 눈이 마주친 동생은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를 끊고 제가 보고 있는 토지 대장을 뺏어들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첫째 여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잠시 뒤 동생들이 줄줄이 복덕방으로 들어왔고 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서로 나눠 가지겠다며 싸우고 있었네요.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혼자서 이 많은 토지를 매각해서 잠적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거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오빠한테 남겨주신 거였어? 그런데 혼자서 이걸 먹으려 했던 거야? 내가 복덕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누워서 코베일 뻔 한 거잖아.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뭐하러 이 좋은 토지를 붙잡고 있었대? 지금 당장 처분하면 몇십억은 그냥 들어오는 땅이잖아. 그동안 돈 없다는 말만 하더니 우리가 돈이 급하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처분해서 자금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지? 가족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너희들 이거 봐봐. 이게 오빠의 진짜 모습인 거야. 혼자 뒷주머니 차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어쩔 거야? 처분한 돈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보라고. 너 말 잘했다. 내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알아? 내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었잖아. 간이식 수술 받는다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연락 한 통 없이 수신까지 차단했을 때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환자분이 나를 가족처럼 살펴주시고
보호자까지 자처해 주셨어. 그때 나는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야. 부모님의 말만 듣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몸 부서져라 지켜오고 있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던 현실을 보면서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셨던 이 토지를 너희들에게 나눠주지 않기로 결심했고 처분한 금액은 그동안 고생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려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 이름으로 상속 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조금도 없거든. 각자의 인생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동생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사람이 아플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고 저 또한 동생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무조건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던 토지를 이제서야 처분해야 될 때가 온 거였죠. 땅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큰 재산으로 돌아올 거라고 부모님은 어렸을 적에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면서 토지 매입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장남인 제 이름으로 상속을 해 주셨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라는 부모님의 부탁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가족 모두가 주저앉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면 그때 처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기 위해 토지를 처분한 다음 제 인생을 이제서야 살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병실에서 인연을 만들게 되었던 어르신의 가족분들께 그동안 받았던 감사의 표시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드렸고 남은 돈으로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제 인생, 이제 보상받으면서 살아도 되겠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7의 혈육과 인연을 끊으려 하니 막상 두렵기도 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집안의 가장은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받은 배신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저를 모질게 대했던 동생들이 눈에 밟히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생들을 등지려 하니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얼굴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저도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혼자인 제 자신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살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한 시댁 식구들에 대해 이야기 좀 하려고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도 알지 못한 채 떵떵거리더니 결국 저희 아빠의 다리를 잡으며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에 아빠는 그날 시댁 식구들의 상견례장에 나타나셨고 결국 아수라장이 되면서 시댁 식구의 인생 또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과거로 돌아가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그때 당시 아빠는 꽤 여러 지역에 사업을 확장하셔서 관리하는데도 정신이 없으셨고 그중 하나의 점포를 저희 남편에게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일반 회사에서 착실하게 일을 하면서 저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사업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같이 저녁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은연중에 아빠처럼 사업을 해보고 싶다며 저에게 툭툭 던지면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닐 뿐더러 저희에게는 그만한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착실하게 벌어오는 돈으로도 충분하다며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는 걸 얘기해 줬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 보니 본인도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점점 더 커지면서 결국 주말에 친정집에 갔을 때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남편이 돌발 행동을 하게 되었네요. 장인어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점포 하나만 내어주시면 안 될까요? 사업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관리할 사람은 모자라잖아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새로 확장하려고 계획하시고 있는 지역에 제가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연이한테도 멋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 뿐이지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회사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해본 적 없으면서 갑자기 아빠 사업에 뛰어들어서 어쩌자는 거야? 나도 집안의 가장인데 언제까지 남의 회사에서 푼돈 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속에는 항상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었다고. 정말 잘할 수 있다니까. 장인어른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동안 닦아오신 길 걷겠다는 건데 잘못된 건 아니잖아. 위험 부담도 적고 뒤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장인어른, 부탁드릴게요. 아빠는 묵묵히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셨고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곤 잠시 뒤 사업에 기질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새로 오픈하게 될 점포에 남편이 들어가서 일을 시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기뻐 날뛰며 감사하다며 아빠의 선택에 좋아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남편이 완벽성에 가까운 아빠의 눈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걸림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 또한 아빠 밑에서 사업을 같이 운영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셨을 때 몇 번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 사업을 이끌어갈 정도로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아 일찍 포기했었어요.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빠의 완벽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죠. 뭐든지 자기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사업을 오래 한 아빠의 눈에는 보였고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아빠를 따라가지 못했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 전공을 살린 일을 다시 하게 되었죠. 그때 알았어요.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체질이 맞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제가 그동안 봐온 남편의 모습은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 의욕 또한 그저 그랬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었죠. 괜히 아빠와 남편과의 사이만 더 멀어질까봐 불안해서 집에 돌아온 이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냥 지금 하는 일 하면 안 돼? 당신이 아빠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 쉽지 않다니까? 당신은 그냥 회사에서 윗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며 일하는 게 스트레스 받고 월급도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불만들이 사업적으로 눈이 돌아간 거잖아. 나도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사장님 소리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언제까지 회사에 박혀서 남의 돈이나 받으며 생활하는 그런 한심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 회사에서 욕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기회가 있다면 잡고 싶고 내 용기를 장인어른께서 보신 거야. 그래서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잖아. 분명 좋은 기회고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남편의 의지를 꺾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선택한 길을 믿고 뒤에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빠의 성격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점포 관리를 해야 할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전부 다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퇴사 절차를 받고 아빠가 새로 확장한 사업 점포에 들어가 아빠 밑에서 일을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몇 년간 잘 이끌어오면 점포를 넘겨주겠다는 아빠의 말에 남편은 최선을 다해 밑에서부터 밟고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점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며 정말 내일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2번 다시 회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저에게도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남편에게는 간절했던 것 같았네요.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남편도 느끼고 있었는지 저 몰래 눈물을 훔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어요. 아빠는 저한테 가르쳐 줬을 때보다 더 심하게 남편을 대했어요. 아무래도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빠의 잔소리는 처음 일을 배울 때보다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터득하게 되었네요. 결국 혼자서 점포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아빠는 남편을 믿고 점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꾸준하게 사업을 성장시켜 오면서 인정을 받게 된 남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어요.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넘겨줄 때도 되지 않았나? 매출도 잘 나오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니? 이 문제는 제가 강요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저희 아빠도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내 아들이 뭐가 못났다고 3년간 무상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적당한 선에서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남이야? 한 배를 탄 가족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들도 서둘러 자리를 잡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언제까지 일만 죽어라 하라는 거야?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돈어른 당장 오시라 해라. 갑자기 일하는 곳에 찾아오셔서는 무작정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바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소란 피우지 마시고 일단 사무실에 들어가 계세요. 1~2시간 뒤에 저희 부모님께서 매장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제발 진정 좀 하시고요. 시모는 남편이 일하는 곳에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과거에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몇 년 뒤에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잘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빠가 점포를 내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저희 아빠 또한 사위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빠에게 있어서 점포를 내어주는 건 자식을 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시려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그런 것들을 시모는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들 같은 사위를 믿어주지 못해서 안 주는 거 아니냐고 난리를 치시는데 솔직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뒤에 부모님께서 도착하셨고 남편을 불러 따로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장 밖에까지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상당히 밝아 보였어요. 잠시 뒤 매장에서 부모님과 밖으로 걸어 나온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고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과의 약속대로 점포를 내어주셨습니다. 항상 남편을 친아들같이 대해주신 아빠는 저희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었고, 자리를 잡은 만큼 저 또한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남편 옆에서 일손을 거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매장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갈 거라는 말에 저도 회사 일을 정리하고 남편 옆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주었네요. 그리고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감사하다며 그제서야 가족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도 잘했었지만 무엇보다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건 꼭 성공하겠다는 열정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점포는 남편의 명의가 되었고 그 책임감은 더욱더 크게 다가왔는지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남편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앞날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저희 가족에게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점포가 아빠의 명의로 되었을 때와 다르게 소유권이 남편의 명의로 바뀌면서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가끔 상처를 주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제가 짐이 된다며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으셨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냥 다시 회사로 출근해. 그냥 시간 때우려고 매장에 나오는 거야? 일을 하라면 제대로 하라고. 나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신이나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들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잖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직원들 눈에도 다 보인다는 거 몰라? 사장이 늘어지면 직원들은 그걸 전부 다 보고 배운다고. 아빠가 제일 처음 강조하셨던 게 쉬지 않고 움직이며 관리하라는 거였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여기 매장 사장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으면 조금의 여유는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쉬는 거 가지고 당신이 사장인 나한테 큰소리 치는 거야? 잔소리만 늘어놓을 거면 당장 내 매장에서 나가. 그동안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사돈어른이 돈이 많은 것뿐이지. 내가 봤을 때 매장 운영은 내 아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구닥다리 방식만 고집하면 망한다는 거 몰라? 요즘에 누가 무식하게 사장이 일을 해? 다 직원 굴려가면서 하는 거지. 언변만 좋아도 직원들은 알아서 잘 따라온다는 거 몰라? 무조건 몸으로만 때우려 한다고 좋은 게 아니란 거야. 어떻게 너희 사돈어른은 일머리가 그렇게 없니? 솔직히 우리 매장이 지금까지 오픈한 점포들 중에 매출 1위 아니야? 그럼 이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출로 모든 게 확실시된 마당에 우리한테 큰소리 칠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카운터에만 앉아서 돈만 세고 있는데 뭘 잘한다는 건데요? 어머님도 이제 매장에 찾아오지 마세요. 직원들 눈치 보이고 불편해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렇다고 오셔서 일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가 사장이야? 내 아들이 사장인데 네가 뭔데 큰소리야? 어쩜 너는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항상 한결같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태도는 점점 더 추락해갔고 시모는 매일같이 찾아오셔서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직원들을 갈구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들 때문에 직원들은 지쳐가기 시작했고 남편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바로 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도 답답해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물어보니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며 그동안 자신이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것들을 설명해 주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들 아르바이트잖아. 여기 시간 때우려고 온 거 아니야? 시급이 그냥 나오는 건 줄 아나 봐? 자신들이 땀 흘리며 발로 뛰어야 돈을 벌 테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어차피 일할 사람 널렸어. 저 사람들 아니더라도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줄을 서 있는데 손해 볼 거 없잖아? 버티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못 버티면 그 사람은 거기까지인 거야. 내가 사장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운영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그래서 회사 때려치우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직원들 마음도 헤아려 줘야 하는 거지. 지금은 매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나중에는 아무도 찾지 않을 거라고.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버님 얘기 좀 그만해. 내가 그동안 일 배우면서 느낀 게 뭔 줄 알아? 내가 사장이 되면 절대 아버님처럼 무식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 사장이면 사장답게 행동을 해야지. 직원들처럼 똑같이 움직이고 굳은 일은 사장이 다 하면 뭐하러 돈 주면서 사람을 고용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뭔데? 제발 옛날 방식 좀 버리라고. 당신 계속해서 나한테 잔소리할 거면 다시는 매장에 찾아오지 마. 지금 옆에 있는 것만도 스트레스니까 그 입 좀 다물어줬으면 좋겠네. 남편은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오로지 눈앞에 들어오는 돈만 보고 있었어요. 이러려고 아빠가 남편한테 매장을 넘겨준 게 아니었는데 순식간에 바뀐 두 얼굴에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결국 이 문제를 아빠에게 털어놓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듣게 된 아빠는 한참 동안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라며 보통 사장이 되고 난 이후부터 본래의 성격이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던 사이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네요. 저 또한 너무 많이 변해버린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아빠와 많은 대화를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아빠와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았다며 조만간 매장에 오신다고 얘기하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제가 한 말을 그냥 흘려 넘겼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예전처럼 회사에서 다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그곳을 다시 들어가라고? 여기에 쏟은 내 열정과 시간들을 이제서야 보상을 받는데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라는 거야? 당신이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직해. 나는 사장의 위치에서 돈 맛보며 인생을 즐길 거니까. 결국 당신이 원하는 게 이런 삶이었던 거야? 직원들 막 부려가면서 말 함부로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그런 사장을 하고 싶었던 거냐고. 정말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고 싶을 정도야.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내가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지. 계속 이런 식으로 날 힘들게 하면 우리의 앞날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 알지? 당신이랑 함께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이야. 그렇게까지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아. 쓸데없이 장인어른한테 얘기해서 뭐 어쩌자는 건데? 제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남편의 모습은 거짓이었고 제 앞에 서 있는 남편이 진짜 모습인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계속해서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더니 끝내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매사에 항상 불만이 많았던 남편이긴 했지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까지 내치려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네요. 결국 남아있던 정까지 떨어질 정도로 남편은 아빠의 부탁을 거절했고 저와 이혼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다니까요. 아버님, 그렇게 되실 줄 알았어요. 사업은 아무나 하나요? 지금까지 버티신 것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사업을 한 지 몇 년밖에 안 되었지만 사람한테는 재능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업에 타고났어요. 그만큼 운영 방식 또한 현재 시대에 맞게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요. 아버님께서 이제는 저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직원들이 대화 나누는 거 들어보니까 소문이 사실인 것 같던데. 정말 다행인 게 저한테 매장을 넘기셨으니 그나마 점포 하나는 건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버님 개털 되셨다면서요? 지금 줄줄이 쓰러져서 적자 난 곳 겨우 메꾸고 있다던데. 계속 버티셔봤자 쫄딱 망하실 텐데 더 힘들어지시기 전에 처분하시고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에 쓰세요. 제가 일 배울 때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니 결국 이런 꼴이 되셨네요. 이래서 사람 앞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항상 저에게 하셨던 그 말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바빠서 먼저 일어날 테니 살펴가세요. 자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동안 자네를 친아들처럼 생각하며 정말 잘해줬는데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겐가? 그건 제가 여유 있을 때 도와드리는 거죠. 그럼 이 점포를 다시 장인어른께 돌려달라는 건가요? 제 손에 들어온 걸 왜 다시 드려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그동안 도와준 건 생각 안 해?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 아빠가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줄줄이 사탕처럼 쓰러져가는 아빠의 점포를 하나둘 처분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매장을 정리한 뒤 모자란 금액은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자 부탁을 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몰차게 아빠를 내쳤고 제 말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의 언성이 높아지기까지 하면서 안 좋은 모습까지 보이게 되었고 남편은 아빠와 저를 밖으로 밀쳐냈네요. 아빠는 고개를 떨군 채 씁쓸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다리를 떼지 못하셨어요. 그동안 아빠와 남편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추억들이 담겨있던 이곳에서 아빠를 밀쳐냈다는 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시는 아빠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는데 충격이 가시지 않으셨는지 휘청거리시며 몸을 벽에 기대셨고 반복해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댁에까지 모셔다 드린 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댁 식구가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지 살짝 당황해 하시더니 시모는 사온 음식들을 부엌에서 준비하고 계셨고 저에게 계속 눈치를 주며 나가라는 듯한 표정으로 말을 건네왔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어요. 그러자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을 싸온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겁먹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요즘 신경 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당신을 데리고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곧 있으면 내 동생 상견례 하는 거 몰라? 그런데 나한테 점포 하나 있다고 얘기하면 대우가 달라질 텐데 그것마저 처분하고 장인어른 도와주면 그 집안이 동생을 얼마나 무시하겠어? 나라도 번듯해야 집안 전체에 기가 사는 거야. 절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그래서 정말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당신은 그럼 끝까지 그 매장을 잡고 있을 거란 얘기지? 나와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야?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 것 같네. 우리가 함께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우리 집안의 걸림돌이 되는 방해 요소는 없어지는 게 당연하겠지? 빨리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집안에 남아있는 당신 물건들은 전부 다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럼 대화 끝난 것 같으니 그만 나가줘라.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물을게. 당신 정말 나랑 인연 끝낼 거야? 나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야. 우리 집이 주저앉았다고 더 이상 볼 필요 없다는 거지? 그동안 함께한 세월보다 눈앞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예, 너는 그만 좀 하지 못해? 내 아들이 싫다잖아. 무슨 말이 그리 많아?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저녁 좀 먹으려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장 안 나가? 그냥 이혼하면 될 것을 왜 이리 질질 끌고 있어? 너희 집안이 망한 걸 왜 우리한테 그래? 아들, 빨리 밖으로 내쫓아버려라.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전부 다 식어버리겠다. 제발 그 얼굴 좀 내 앞에 보이게 좀 하지 마라. 남편은 시모의 말을 듣곤 더는 듣기 싫다며 현관문을 활짝 열더니 저를 밖으로 밀쳐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알발로 내쳐졌고 신발을 제 얼굴에 던진 뒤 캐리어까지 밖으로 밀어냈네요. 그리곤 문이 잠기는 소리를 끝으로 남편과의 인연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사업을 배우면서 점포를 얻기 전까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를 따뜻하게 대해줬던 남편은 더 이상 없는 존재였어요. 제 앞에 있던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남남이 되었고 저는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상처받았던 마음을 털어내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빠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면서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의 상견례 장소로 걸음을 옮겼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시댁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제 귓속에 들려오면서 아빠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었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었지만 모든 걸 걷어차버린 시댁 식구들 앞에 아빠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제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나타나자 어리둥절해하며 당황한 표정으로 멀뚱히 바라보고 있던 사이 저와 아빠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신가요?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 서비스 차원에서 음식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양가 집안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지연아, 그럼 준비한 것도 내어줄래? 오늘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잖아. 인생이 바뀌는 시점에 내가 준비한 게 빠지면 되겠어? 네, 사장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신 음식들과 서류 여기 있습니다. 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뭐야? 이건 우리 매장 서류인데 이게 왜 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우리 거잖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서류 받았는걸요. 저한테 명의 이전해줬고 서류상 끝났는걸요. 우리한테 사기치려는 거야? 자네 서류는 꼼꼼히 확인해봤나? 사업을 해봤어야 알지. 그 서류가 설마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정신 나갔다고 자네를 뭘 믿고 300평이나 되는 점포를 자네에게 그냥 넘겨주겠나? 차라리 그럴 거면 내 딸에게 넘겨주지.
서류에 적힌 대로 그 점포는 내 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게 확실하고, 자네가 가진 서류의 명의는 그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밖에 안 된다네.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네에게 가짜 명의의 전서류로 계획을 꾸몄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바로 알아봤겠지. 그런데 자네는 그냥 내가 건네준 서류만 보고 명의가 바뀐 걸로 알고 있었잖아. 자네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였고,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런 머리로 사업을 하겠다고? 눈앞에 보이는 돈에 눈이 멀어 내 딸을 내치고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끝내 등을 돌려? 내가 그렇게 쉽게 망할 거라 생각한 거야? 직원들한테 소문을 내게 한 것뿐이지. 자네가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이 장소가 누구의 소유일 것 같나? 전에 하던 사업은 전부 다 처분하고 식당업으로 전환한 걸 모르고 있었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네에게 기회를 줬고, 자네는 그 기회를 계속 밀어낸 결과이니 어쩌겠나. 그동안 애썼고 퇴직금 정도는 주도록 하지. 아빠는 남편에게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이중적인 모습을 몇 번이나 봐왔었다며 아예 매장을 넘겨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가짜 명의 이전 서류 한 장 받아서는 좋다고 본색이 드러난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자신들이 한 행동들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네요. 아빠는 남편에게 그동안 일해왔던 노동의 대가를 다른 직원들보다 못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 봉투를 던져주면서 아빠와 남편이 사업자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한결같지 않은 모습으로 매장을 운영할 시 나가겠다는 약속된 내용을 남편 몰래 녹음까지 해두었던 걸 들려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상견례장에서 지불을 했고, 남편은 아빠와의 약속을 어겼다는 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이 가짜 명의 이전 서류에 대해 소송을 걸어봤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서류까지 내밀어 보여줬습니다. 결국 그제서야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가 운영하시는 식당을 예전에 단둘이 대화하셨을 때 남편에게 상견례 장소로 소개해 주시면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철저하게 움직이셨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의 상견례는 물거품이 되었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이 제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